6주차 6강의 2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에서는 1장 특허 명세서가 어떤 개념이고 어떤 또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전체적인 계략을 설명해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2장 특허 명세서의 작성 방법, 이제 구체적인 그 출원인 변리사 입장에서 어떻게 작성할 건지 2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허 명세서의 구성, 크게 계략으로 보면 발명의 명칭이 있고 본 발명은 무엇을 어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짧게 간명하게 논문의 논제랑 대응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면의 간단한 설명. 그래서 발명의 명칭 밑에는 여러 가지 발명의 구성 같은 걸 쓰겠고 또 도면을 붙이게 되겠는데 그래서 그 도면에 부호를 붙여서 설명을 해야 된다. 또 세 번째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그래 특허법 제42조 3항의 이 상세한 설명을 명세서에 기재하게 됐죠. 그래서 특허법이 2006년도 개정되면서 조금 변동됐는데 종전에는 가의 목적, 산업상 이용 분야나 종래기술 1, 2, 3, 또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이런 식으로 해서 목적을 세 개항으로 나눠서 가능하면 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에는 구성인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쓰겠고 또 기능 및 작용, 또 실실의 1, 실실의 2, 실실의 3 등 이런 구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끄트머리 다에는 효과, 그래서 목적, 구성, 효과. 근데 지금 좀 더 간명하고 종래 너무 변리사에게 그 레드테이프처럼 부차적인 그런 걸 부과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 변리사의 명세서 작성에 수고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금 개정됐다. 그래 가는 발명의 목적이라 해서 좀 더 종전에 목적 그랬던 걸 구체화해 놨죠. 또 나는 발명의 구성 및 작용, 그래서 어떠한 그 작용, 어떤 힘, 또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발전이 있을 것인가, 또 다에는 발명의 효과, 이렇게 해서 좀 더 발명이라는 걸 앞에다 다 붙였죠. 발명의 목적, 발명의 구성 및 여기 또 작용이 더 들어갔고 효과. 그래 발명의 목적에는 가로 1번 보니까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 기술을, 그래 선행 기술을 서치해보고 또 유사 기술이 있다면 그걸 간략하게 전개해야 되겠죠. 또 가로 2번에 보니까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래서 나는 이 창작,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통해 어떠한 걸 해결해 보고자 한다. 또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문제제기 같은 걸 명확히 해야 되죠. 종전보다는 조금 쓰는 큰 틀이 변한 건 아니지만 발명의 목적,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또 다의 발명의 그렇게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쓰면 된다. 그 다음에 특허 명세서의 법적 성격은 의, 정의에서 나왔었는데 하나는 기술 문헌적 성격, 기술 내용의 설명서가 되겠고 또 그 다음에 공개 의사를 표시하는, 그래서 제가 발명특허 첫날 뭐라고 그랬어요. 청기화 장수의 슬픔을 없애고 산업 발전을 도모하자는 게 발명특허고 특허 제도가 법제화된 이런 배경이 있다. 그래 공개 내가 이 명세서를 통해서 이 기술을 만천하에 알린다. 특히 특허권이 심사가 끝나 등록되고 나면 누구나 다 그 특허청에 들어가 선행기술을 조사할 수도 있고 서치하고 또 내가 그걸 통해서 실용신안 내지는 또 다른 발명을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특허 명세서는 권리서적 성격을 갖는다고 그랬죠. 2번 독점권의 표시, 즉 독점 배타적 준 물권에 준하는 특허권이라는 걸 등록을 통해요. 이젠 내 특허권에 청구항에 기재된 청구 범위에 있는 걸 침해, 또 내 권리를 무단으로 실시한다라든가 하면 나한테 전용 실시권이나 통상 실시권을 허락받지 않고 또 나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특허권
침해 소송을 청구해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고 또 실시를 금지 처분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는 기술문헌, 기술 공개의 결론을 가져오겠고 또 하나는 권리서적으로서 독점권 내지는 등록원부, 특허 등록원부가 있어서 거기에 특허권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돼 있다. 그 다음에 특허 명세서 작성 방법의 큰 2번 명세서 작성의 3원칙이 있다. 그래서 첫째 원칙, 문장의 구성은 간결, 명료하게 작성해야 된다. 그래 여러분이 논문 쓸 때도 적용되겠죠. 또 사업계획서, 창업 같은 걸 할 때 사업계획서도 간단, 명료하게 써라. 또 두 번째는 게시 내용은, 즉 발명이 이렇게 진행된 게시 내용은 논리적, 개조식으로 쓴다. 그래서 이제 내 논리, 그러니까 모든 게 여러분이 논문을 쓰든 글을 쓰는 게 내가 서론에서 또 내용, 본론 쪽에서 끄트머리 결론, 그것도 기승전결식으로 전개해 나간다고도 하고, 그래 게시 내용은 논리적으로 작성한다. 또 세 번째는 표현 내용도 논리적. 그래서 표현의 내용, 또 구체적으로 쓰는 전문 용어, 또 거기에 다루고 있는 그런 기술적 설명은 그것도 논리칙에 따라서 써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간결 명료, 또 게시 내용을 논리적으로, 표현도 논리적인 그런 걸 요구한다. 그리고 또 넓게 보면은 증거, 내가 이렇게 발명한 거는 어떠한 기술적 연구 결과를 반영했다는 그런 증거 같은 것도 기재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명세서 작성의 3원칙이다. 그 다음에 큰 3번에 가니까 명세서 작성할 땐 또 유의사항이 있죠.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즉 당업자 개념이죠. 명세서를 보고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된다. 즉 통상지식, 그러니까 그 기술의 그런 업종에서 이미 다른 그런 유사한 기술을 실시하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일반적인 이 명세서만 보고도 그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그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라. 두 번째, 국어로 정확히 기재해야 되고, 우리말로 쓰죠. 그래 아까 영어 또 한자어 이런 거는 가로 처리해 가지고 우리 한글로 먼저 쓰고 가로해서 영어 원문을 쓴다라든가, 또 한자로, 한글은 소리 글자라 오해될 수가 있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문 같은 걸 써놓을 수 있죠. 또 주어와 수로 관계, 그래 나는 하면 앞에 주어, 그렇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겠고, 또 마지막엔 동사, 우리 문장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죠. 서브젝트 주어, 또 그 다음에 목적어, 또 이제는 보어, 그 다음에 끄트머리 동사, 그래 주어와 수로 관계가 불명료하거나 수식어와 피수식어 관계가 불명료하지 않도록, 즉 그 종속적 문구 이런 것들을 잘 한글의 어법에 어긋나지 않게 써라. 또 세 번째, 명세서상의 기재 내용 중 종래 공지기술과 이미 선행기술이 있겠죠. 본 발명의 신규 기술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한다. 그래서 종래는 이러이러한 기술이 이미 다른 사람들이 이미 실시하고 있고 특허권을 얻은 바는 있다. 그래 나는 여기에서 새로운 창작을 또 가미한 것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네 번째, 용어는 학술 용어 또는 학술 문헌 등에 관용되고 있는 용어, 그러니까 공학적 용어 내지는 법학적 용어 이런 것들을 써서 일반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전기 전자 분야의 전문 전공서적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전문기술 용어의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 상세한 설명에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기재하고,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용어를 통일되게 사용해야 된다. 가령 앞에서는 무슨 용어를 쓰다가 뒤에 가면 그것도 약간 다른 용어식으로 똑같은 용어인데 그렇게 써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 통일성을 갖춰라.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발명의 실시해가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모두 기재하여 설명하라. 그래서 실시의 1, 실시의 2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발명을 앞으로 산업에서 제품화할 때는 이러한 실시를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몇 가지 실시 예를 차례대로 설명하라. 이게 명세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이고, 네 번째, 명세서 작성 단계별. 명세서를 무한정 쓰는 게 아니라, 무작정 쓰는 게 아니라 논문 쓸 때도 구상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 내가 법학 중에서도 어느 부분에 관심 있었던 걸 연구하겠다. 그럼 먼저 아이디어 구상 단계에 들어갔다가 또 구체적으로 제목 같은 걸 생각해보고 문헌 같은 걸 또 서치하거나 수집하죠.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구체화되면은 논문 작성 들어가서 참고 문헌 같은 거를 인용해 가면서 쓰죠. 그래 여기서도 단계별 구성은 그러한 글쓰기와 비슷한데 어쨌든 1단계 그룹별로 청구 범위를 우선 작성한다. 그래서 A쪽 A 기술, 또 A- 기술, 또 A2- 기술 이런 식으로 그룹을 정해서 청구 범위. 그래서 내가 창작한 이런 발명은 이런 범위 내에서의 그런 효력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상세한 설명, 발명의 이제 상세한 설명을 청구 범위 용어에 초점을 두고 체계적인 형태로 발명의 기술사상 전체를 고려하여 청구 범위 용어와 모순이 없게 작성하고 심사관의 기재불비에서의 지름길이 바로 이런 그룹별 청구 범위. 그래서 A그룹에는 유사한 그런 청구 범위는 다 모아놓고 또 B그룹에 또 모아서 그래 그룹별로 몇 단 이런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의 그런 이제 단락을 만들 필요가 있겠죠. 이게 1단계 청구 범위를 큰 틀에서 먼저 작성하라. 그 다음에 2단계는 가장 넓은 청구 범위와 그래서 이 기술적 범위를 넓히면 굉장히 넓어지겠죠. 근데 너무 넓히는 거는 또 바람직하지 않죠. 왜? 그 유사 기술이 또 다른 발명을 미리 막아서는 안 되니까 또 가장 좁은 청구 범위를 작성해서 이 기술의 가장 위헌 큰 효력 범위는 여기까지고 또 가장 축소해서 핵심으로 좁혀도 이 범위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질 수가 있다. 그래 명세서 전개에 따라 중간층의 청구 범위를 다시 약간 그룹별로 몇 개를 나눴다면 이번에는 그걸 조금 더 세분해서 그래서 좁은 범위로 나눠서 정리한다. 또 넓은 용어와 좁은 용어의 표를 작성해서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발명 노트 또 내지는 연구 노트 특히 자연과학 같은 데는 이런 데이터 표라든가 노트 작성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청구 범위 요소들을 분석하기 편리하게 그 용어의 표를 작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3단계에 들어가면 상세한 설명, 즉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 범위의 기능을 비교 판단한다. 그래서 독립항과 종속항 또 청구항의 각각에 대한 걸 상세한 설명해서 다시 한번 본 발명을 명확히 효력 범위를 확정해 줘야 되겠죠. 이게 3단계에 해당되고 그래서 각각의 목적에 따라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도출 가능한 청구 범위인지 확인하고 또 분리된 구성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스케치도 실시해서 마지막 청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이런 단계겠죠. 그 다음에 특허 명세서 작성 방법의 5번째, 특허 명세서 관련 법 규정, 특허법과 특허법 시행령을 좀 정리해 놨죠. 특허법 제 42조가 가장 핵심인데 명세서의 근거 규정이죠. 1항에는 특허 출원서를 제출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조항이고 2항은 특허 출원서에는 명세서라든가 도면, 요약서를 첨부. 그래 복잡한 발명이라면 그것도 요약. 그래 여러분들이 논문 쓸 때도 앞에 국문초로 또 맨 끝머리 참고 문헌 뒤에는 영문 압스트랙을 붙이죠. 요약을. 또 제3항엔 명세서 중, 그렇죠. 명세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요령으로 보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따로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하여 기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명세서에는 최소한 3가지, 그렇죠? 발명의 목적,
또 발명의 구성, 발명의 효과, 이 세 가지는 필수 요소. 그래서 여러분들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이런 걸 칠 때 제가 약술 내지 논술형으로 내면 그걸 논리적으로 쓰셔야 되고 항을 좀 나눠서 이렇게 구분하는, 또 그런 게 가장 발전한 게 법학 분야인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조문도 개조식이라고 할 때 그렇게 목적에 대한 거, 구성에 대한 거, 효과에 대한 걸 큰 제목을 나눠서 기재하는 그런 논리적인 기술 방법이 필요하다. 또 42조, 특허법 42조 사항에는 특허 청구 범위의 기재 사항. 그래서 사망이 명세서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사항은 특허 청구 범위와 청구항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본법이니까 큰 틀만 정해놓고 구체적인 건 특허법 시행령에 가면 아주 상세히 되어 있다. 그래서 특허 청구 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기재한 항이다. 그래 이하 청구항이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어야 되고,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해야 된다. 1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될 것. 그러니까 앞에 써놓은 그런 청구 범위 또 청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에서 그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죠. 또 2호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그래서 앞에 명세서 쓸 때도 명확 간결하게 쓰라고 했듯이 청구항 자체도 넓게 명세서 안에 들어있는 이것도 명확 간결성. 그래서 A라고도 해석되고 B라고도 해석되고 이런 이중적 혼동 헷갈려선 안 된다. 또 3호에 보면은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 그래서 필수적 요소만 하고 또 그 어떤 언저리 있거나 또 발명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 이런 사항을 청구항에 너저리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1, 2, 3호의 그런 청구항의 세 가지 요건. 그리고 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은 그 시행령 거기 가서 또 뒤에서 설명해요. 또 그 다음에 특허법 42조 5항에 보면은 특허 청구 범위의 기재 요령. 그래서 특허 범위의 기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즉 특허법 시행령 제5조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특허 청구항을 어떻게 써서 변리사가 출원해야 되는지는 뒤에 시행령 5조에 상세히 나와 있다. 또 그 다음에 특허법 43조에는 그 발명이 출원하길 때 복잡하다면 그래서 한 몇 페이지 내외의 요약서 이런 것들을 보조서로서 제출할 필요가 있다. 그래 요약서는 기술 정보서로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특허 청구 범위와 청구항의 효력 범위, 분쟁에 있어서 특허권 침해 여부를 따질 때 기준이 되는 거고, 요 요약서는 말 그대로 자기가 발명한 거를 압축해서 그렇죠, 간단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언급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초록 앞에 보통 반 페이지 내지 한 페이지 정도 국문 초록도 달고 또 영문 초록도 끄트머리 달듯이, 그래서 요거는 말 그대로 요 논문의 전체적인 개요를 쓴 것일 뿐이지 그게 논문의 핵심 창작의 본질은 아닌 거죠. 이런 것처럼 보호범위를 정하는 근거는 안 된다. 요약서는. 그 다음에 가로 3번 보니까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앞에서 설명했던 특허 청구 범위의 기재 방법을 구체적으로 5항까지 쭉 나열하고 있죠. 1항 법 제42조 5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 청구 범위의 청구항, 이하 청구항이라고 줄여서 약칭해서 기재에서는 독립 청구항, 또 이하 독립 청구항을 기재하고 독립항을 또 한정하거나 부과하여 구체화하는 종속 청구항. 그래 독립 청구항과 종속 청구항으로 나눠서 기재해야 된다. 이하 종속항이라고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필요한 때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과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또 기재할 수. 그래서 A라는 독립항이 있다면 A 다시 종속항, 또 A 다시를 또 종속하는 A2 다시, 이런 식으로 독립항과 종속항이 잘 어우러지게. 그래서 법조문을 봐도 앞에 전문이 되게 독립적인 요건이라면 그 뒤에는 부연하거나 또 종속적 성격을 띠는 그런 후단,
뭐 이런 법조문 구조도 갖추고 있죠. 그래 논문도 그런 식으로 또 문장도 그렇죠. 독립절이 있고 또 그다음에 종속절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시행령 5조 2항 독립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그래 자기 나름대로 정리한 독립항을 뭐 4개로 할지 5개로 할지 철저하게 변리사 또 내지는 발명자 의견이 반영된 그런 독립항 그룹을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3항 종속항은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과하여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적정한 수로 또 기재해야 된다. 그래 독립항에 꼭 같은 수일 필요는 없지만 그거를 부과 또 한정하기 위한 부가적인 설명 그래서 독립항의 운명에 영향을 받는 걸 종속항이라고 보겠죠. 그 다음에 특허법 시행령 5조 4항 종속항은 그 종속항이 속하는 독립항과 그 독립항이 다른 종속항 중에서 1 또는 2 이상의 항을 인용해야 하며 그러니까 앞에 독립항에 연관돼서 꼬리를 무는 그래 여러분이 나중에 글 쓰는 요령 중에 하나인데 A라고 하면서 그거를 종속적인 관계로 이렇게 풀어나가고 또 만일에 다른 독립항을 쓸 때는 문단을 바꿔서 또 기술을 해나가죠. 논문을 작성해나가죠. 그리고 특허 명세서에도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구별해서 그래서 독립항을 부과하거나 한정시켜주는 그런 독립항이 필요하기도 하다. 예, 그래서 사항이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일단 인용해야 되며 그 항의 번호를 또 기재해서 그 심사관이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또 시행령 5조 5항 둘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인용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해야 된다. 그래서 위에 1항에서 이거를 또 뒤에 3항, 4항에서 종속항식으로 이어서 쓸 때는 그러한 항을 바꿔가지고 그 항을 명확히 1항에 언급한 뭐뭇에 대해서 이러한 걸 부가적으로도 설명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시행령 5조 6항이죠. 둘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은 또 둘 이상의 항이 인용된 다른 종속항을 인용할 수 없고 그래서 둘 이상을 인용해서 어느 정도 이제 문단을 종결해야 되는데 계속 꼬리꼬리를 물고 나가면은 도대체 나중에는 그게 미로에 빠져가지고 도대체 간결 명료함을 벗어나겠죠. 그래서 그 인용할 때도 그 둘 이상에 대해서 이미 종속항으로서 구성이 됐다면 그 밑에 또 다른 종속항을 써서 끊임없이 사슬처럼 그렇게 헷갈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시행령 5조 7항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은 인용되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보다 먼저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몸통이 있고 꼬리가 있는 것이지 꼬리가 거꾸로 몸통을 반복한다라든가 뒤집는 이런 어떤 문장의 모순을 범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시행령 5조 8항 각 청구항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래서 이제 독립항에 다른 내용이 나올 때는 행을 바꿔서 1, 2 뭐 번호도 붙여나가겠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1년 번호를 붙여야 한다. 그래서 독립항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질서를 잡아나가라. 순위를 잡아라. 그래서 이게 시행령 1항부터 8항까지 구체적인 독립항과 종속항의 기재 요령.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너무 추상적이고 직접 명세서를 작성해 보지 않는 한 막연하죠. 또 논문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처럼 직업이 연구, 학자, 뭐 법학자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논문을 써가면서 논문에 대한 자기 나름의 기본 틀과 또 자기가 써나가는 그런 어떤 문체 뭐 이런 게 있죠. 작가도 마찬가지겠고 또 기자들도 그렇죠. 팩트를 아무리 쓴다 그래도 자기의 기사 쓰는 방식들이 있죠. 그래서 선배들이 미리 가르쳐준 기술을 그대로 따라갈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독립적인 창작 문체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런 변리사로서 특허 명세서를 쓸 때는 바로 그런 저기를 한다.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보면 특허법 시행령 2조에는 미생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물 중에 아주 작은 미생물 그런 특허 출원에는 또 별도로 특허항을 또 이제 구성하는 걸 별도의 조문이 있죠. 시행령 2조에 보면 미생물 관계 발명 특허 출원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탁기관 또는 부다페스트 국제조약이 있는 거죠. 미생물 기탁에 관한 7조 규정에 따른 국제기탁기관의 그 미생물을 기탁하고 증명서류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그래 여러분이 내가 미생물을 발견을 넘어서 발명 단계까지 갔다면 그걸 미생물 채취한 걸 국제기탁기관에 맡겨서 그걸 검증할 수 있게 또 보관해서 나중에 실시하거나 특허 받은 미생물을 다시 또 재생할 때 그럴 때 그게 일치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한 거죠. 그래 그 근거에는 부다페스트 조약이라는 게 있어서 미생물 국제 기탁에 관한 조약이죠. 우리도 당연히 가입돼 있죠. 단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당업자죠. 그 미생물을 용이하게 입수 가능한 경우 그건 뭐 누구나 다 그 해양이나 또 대기 또 그다음에 일반 숲 이런 데서 채취할 수 있는 거라면 굳이 기타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래 미생물에 특허 출원할 때는 별도의 미생물 기탁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근 6번 특허 명세서 작성 방법의 6번에 명세서 작성의 중요성 그러면 명세서가 왜 변리사 또 특허 출원의 기술 문헌이자 권리 문서인데 왜 중요한가 이걸 한번 또 정리해 보는 거죠. 6번 명세서는 특허를 받으려는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문장을 통해 명확히 하고 그렇죠.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은 서면으로 발명의 설명 및 청구 범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명세서 안에 그런 청구 범위, 청구항의 기재 그래서 그게 특허법 42조 사항의 명세서와 또 사항에는 그 바로 이제 청구항, 청구 범위 쓰는 거죠. 또 아까 시행령 거기에 5조에는 8항까지 1항부터 8항까지 종립항과 종속항 쓰는 요령 이런 게 돼 있고 또 두 번째 명세서는 출원인에겐 등록 전 권리 요구서 내가 이렇게 공개를 전제로 명세서를 하고 또 명세서가 어느 정도 정리됨으로써 내 권리 범위 같은 걸 권리 요구 그래서 내가 이미 지금 막 출원을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데 그때 다른 데서 쓴다면은 가처분 같은 걸 할 때 권리 요구서로서 역할도 해요. 특허 출원해 놓고 명세서를 가지고 그 실시 같은 걸 가처분 같은 거 하겠죠. 정지 가처분 이런 것. 또 등록 후에는 권리서로서의 역할 즉 등록이 이루어지면 이미 이제 특허권을 얻어지니까 권리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제3자에게는 기술문헌으로서 역할, 즉 그걸 보고 또 발명의 중복 같은 걸 미연에 막을 수 있죠. 또 그걸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실용신화로 나갈 수도 있죠.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재 방법을 명확히 하게 특허법에는 아예 법으로 명세서 쓰는 그 규정을 아까 특허법 42조 제 4항, 5항 뭐 이런 거죠. 특허법 제 42조에 또 시행령 5조에 청구항 쓰는 그런 구체적 유의사항도 있다. 또 명세서 기재 내용을 다시 한번 총정리해 보면 발명의 설명, 발명의 명칭하고 쭉 써나가죠. 그게 몇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보통 이제 한 페이지 내에 끝나죠. 또 기술 분야를 쭉 설명하고 배경 기술을 설명하고 발명의 내용 이렇게 큰 꺽쇠하고 그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써나가요. 또 도면에 간단한 설명이 있고 또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 내용 즉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따르겠죠. 그 다음에 발명의 설명이 큰 하나의 틀이라면 또 하나는 청구 범위죠.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효력 범위와 특허권의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청구 범위 내지는 청구항을 해석하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특허법원이라든가 또 일반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걸 하게 되면 청구항을 중심으로 A라는 사람의 발명 특허를 침해했는지 이게 바로 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권리 침해를 따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발명의 설명
발명의 설명은 기술문으로서 역할과 아울러 청구 범위를 해설하는 권리해설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발명의 설명 기재는 아래 요건을 또 충족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된다. 반가로 1번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즉 발명의 설명을 보면 어떻게 돼? 그 밑에 뭐 도면을 떠나서 일단 실시가 가능할 정도로 설명을 하라.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에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즉 이 기술의 선행 기술엔 어떤 걸 기반으로 해서 나는 새로운 창작을 했다. 즉 발명의 설명은 발명의 공개성을 전제로 하고 또 재현, 실현 가능해야 되고 또 뭐요? 실시해야 되잖아요. 또 특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준으로 기재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처럼 발명의 설명을 구체적 어떻게까지 표현해야 될지를 한정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는 청구 범위에는 보호를 받으려는 사항을 적는 청구항이 하나 이상 있어야 된다. 그렇죠? 청구 범위가 하나도 없으면 그 발명을 도대체 어디까지 이 발명의 효력, 권리 효력이 미칠 건지 이런 거죠. 그래서 대개 이제 두세 개, 네다섯 개, 복잡한 건 뭐 10개, 뭐 그 이상도 많죠. 그래서 몇 개까지 써라 이런 건 없으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청구 범위, 청구항은 한 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청구항은 발명의 설명에 뒷받침되어야 하며 발명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또 밑에 발명의 설명에서 청구항을 구체적으로 풀어나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문, 법규정, 특허법 같은 걸 볼 때 주석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제 몇 조는 이러이러한 해설이다. 그래서 그걸 주에서 내진 주석서. 그래 민법 같은 경우도 민법 주에서 그래서 돌아가신 서울대 옛날 법대 교수였던 곽윤지 선생님 기준으로 곽윤지 교수님 그 제자들과 또 그 언저리에 있던 분들이 주석설, 물론 이제 서울대만 다 참여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민법, 지금 가족법까지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주에서는 채권법까지 또 가족법은 아직 안 나왔고, 그 대신 가족법은 또 사법행정학에서 민법 주석, 그래가지고 가족법 주석이 있죠. 그래서 상법 주석도 있고, 형법, 그걸 이른바 코멘타르라고 그러는데, 그 국가의 법의 발전도, 또 법의 위상은 주석서가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그래서 그 조문을 진짜 학자들 입장에서 또 비교법 같은 걸 동원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그 코멘타르의 기준, 또 그 다음에 코멘타르의 수준에 따라 그 국가의 그 법문화가 어느 정도인지. 물론 이제 독일 같은 데가 코멘타르가 엄청 발전했겠죠. 선진 법률 국가로. 또 프랑스, 일본, 뭐 미국 이런데.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좀 처지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도 이제 주석서가 주에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이제 법률 문화가 어느 정도 상승됐다. 이 청구 범위를 해석하는 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다. 또 가로 3번의 청구항의 기재, 아까 시행령 5조에서 또 다 설명은 됐었는데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청구 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 방법, 기능, 물질, 그렇죠. 화학 같은 발명이라면 물질 같은 게 나오겠죠.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한다. 즉 청구항이 보호받으려는 발명의 필수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그런 항별로 설명해 나가는데, 그래서 조문도 몇 조 하고 또 그 밑에 항이 있고, 조 밑에 항이죠. 또 그 밑에 호가 있죠. 호 밑에는 또 목이 있죠. 그런 식으로 개조식으로 설명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청구 범위에는 보호를 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청구항이 여러 가지 이상이 있어야 한다. 발명의 다면적 보호를 위해 하나 이상의 청구항을 기재할 수도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청구항의 기재에 대한 근거와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청구항의 기재까지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앞에 설명한 걸 또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2장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구체적으로 특허 명세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그래서 핵심 사항은 2장에서 청구항 쓰는 걸 기점으로 정점으로 해서 설명이 됐어요. 10분 쉬었다가 제 3장 상교시에 대한 강의를 계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